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이맘때면 어머니 아버지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결국 하다 보면은 고민 끝에 건강식품 아니면은 두둑한 용돈 이런 것들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어르신들이 자식들 선물 마음 편히 못 받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네요.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생활비 마련하기도 빠듯한 자식들 사정이 빤히 보여설 텐데요. 이럴 때 가장 반가운 선물은 자식이 부모님께 자신의 시간을 선물해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마저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택지는 아니겠죠. 각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날인 만큼 부모 자식 간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하루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든 그간 못했던 서운함이든 무엇이든지 말이죠. 자,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가 벌써 이렇게 또 지나가네요. 훌쩍. 금요일의 뉴스 브런치 두 코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시간 초대석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한 스페인 자유여행기 걸어서 환장 속으로. 어머, 제목이 재밌네. 예, 책으로 주목받은 광민지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돌아본 부모님과의 추억, 또 부모 자식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다시 듣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열고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는데요. 김정진님, 수많은 인연, 최희철님, 여상형님, 그리고 조혜숙님, 4598님, 남기숙님, 신정숙님, 박진호님,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여름, 겨울, 다시 여름님, 네, 이렇게 들어오셨고, 수많은 인연님, UCCI님, 김효중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오직님, 김복경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다들 어버이날 관련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좀 그걸로 좀 시작을 해보죠.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이제 안동의 산소에 다녀왔거든요. 네. 아버지 산소 가서 소주 한 잔 올리는데 눈물도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마 외웠던 시조 중에 하나가 네. 기억이 나실라는지. 시조? 예. 시조일 겁니다. 아마. 예, 송광정철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예, 아버지 산소 가면서 참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뵙고 했는데 그게 늘 이렇게 한스럽게 남아서 맞아요. 지금 혼자 대구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엄마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저랑 성교수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는 어떻게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어요? 아유, 아직 못했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예. 이제 기자 생활 초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아버님이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걸 봤으면 굉장히 흐뭇해하셨겠다. 물론 이제 신문 기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제 딸부잣집 몇 명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딸부잣집 딸인데 예. 제 여동생까지 낳고 나서 엄마가 엄청 많이
많이 우셨다고 해요. 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 그래서 딸부잣집이 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지금 강원도에 계시는 어머님도 이 방송 듣는 게 큰 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 덕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도 물론 좋고 뭐 하겠지만, 저는 건강검진을 한번 시켜드리면 어떻겠나 이 생각이. 참 좋네요. 네. 예. 저는 이제 아버지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조금 쉬시겠구나 생각하고 늘 바쁘기 때문에 못 뵀는데 퇴직하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좀 시켜드렸더라면, 보통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나시면 건강검진을 잘 안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한스럽고, 사랑은 좀 표현해야 된다.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네요. 네. 지금 신정수님께서 팔순 노모를 뵈러 한 달에 한 번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그럼 이제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이 가게 될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시죠. 예,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들이 참여하는 투표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요.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불리죠. 김태년 후보, 전해철 후보, 정성호 후보, 이제 3명 다 중진 의원인데, 그렇죠. 김태년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좀 특이한 점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원내대표 선거를 했을 경우 과반 그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결선 투표라고 해서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지난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까지 가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표가 몰려서 1차 투표에서 163표 가운데 82표.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당 내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까? 이른바 친문으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김태년 의원은 당권파 친문 이렇게 불립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권파라는 것은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주요 지도부를 거친 인물들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을 지냈습니다. 네. 당 3역을 얘기할 때, 이거 이제 언론사 시험에도 매일 나오는 문제인데,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 국회 원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끄는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있는데,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을 또 지닌 경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또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21대 국회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아서 새 원내대표의 어깨가 참 무겁겠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당장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제 통합당 원내대표도 선출되면 해야 되겠죠.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법사위라든가 예결위원장은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 간사는 누가 할 것인지, 예산을 책임지는 예결위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이제 총괄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외에 3차 추경 예산안, 이 부분도 이제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출범 문제를 위한 마무리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는데, 또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지, 야당과의 협상은 어떻게 할지 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이제 뭐 일부에서는 개파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번 결과를 어떻게 두 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 같은 걸 봐도 지금 뭐 안 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72표를 얻었거든요. 그럼 김태년 그 당선자의 82표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친문이 주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김태년 당선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당내의 친문 색채가 강화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문과 비문으로 나누는 것은 지금 실정에 맞지 않다. 과거의 문법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친문이 아닌 의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거의 다 친문이라고 봐야 될 테고, 이 친문이라는 게 뭐 당과의 결속력 측면에서 당정청 관계에서 원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숨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해철 의원은 좀 더 정부에 기울어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고 본다면, 김태년 의원이 당선됐다는 거는 친문이긴 하지만 진짜 친문과 또 친문을 나누었을 때 상대
상대적으로 정부 권력과 약간의 거리를 둘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태년 당선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죠 이제. 예. 오늘 당장 미통당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주호영 그 의원과 권영세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그렇죠. 이분들과 서로 이렇게 협상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경투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원내 구성에서도 잡음이 없이 갈 것이냐를 아마 지켜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분 생각 자체는 조금 협치에 조금 더 방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켜보게 되고요. 일단 초선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밀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선거에서 초선들의 투표가 이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관심사는 김 원내대표가 이제 그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을 구성할 때 여성 의원 비율을 30%로 구성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행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가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번 국회에 당선된 당선인들이 20명 정도 모여서 예. 원내대표 선거 전에 이 3명의 후보로부터 모두 약속을 받은 거죠. 이제 서명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목의 의장단이라고 하면 국회의장이라든가 부의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여성을 1명 포함시킨다라든가 또는 상임위원장, 민주당 몫이죠. 상임위원장의 30%를 여성에 우선 배정해달라. 또 원내대표단에도 30% 여성으로 구성해달라는 건데 우리가 여성 공천제 얘기할 때 30%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으로 30%가 잡힌 것 같고요. 당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지금 국회의장단 놓고 선거가 있을 텐데 네. 지금 국회 첫 여성 부의장에 사선의 김상희 의원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여성 부의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성 의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내대표단에 많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어떤 입법을 할 때 있어서 여야를 초월하는 네. 양성평등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1대 국회가 여성 의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19%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이런 존재감 있는 자리에 여성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약간 국회에서라도 유리천장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각급 학교의 이제 등교 수업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가 되는데 교육부가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허용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는 뉴스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등교 수업을 할 때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네. 코로나19 감염에 있어서 안전 한가 문제입니다. 그럼요. 교육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라든가 지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학생들이 아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계속 빠짐에도 수업 일수가 인정이 되냐? 출석이 이런 문제. 되느냐? 예, 이런 그렇죠. 문제 좀 봐야겠죠. 일단 등교 수업이 시작된 후에 학생이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 이제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의심 증세가 보였을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사실상 가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생활 방역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매뉴얼이 있어요. 네. 자가진단 항목이 있는데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미각, 후밥, 악리 증세가 있는지를 일단 다 해서 학교의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의무적인 성격이 가미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등교 선택권을 완전히 허용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이 일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학습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학교 허락을 맡아야 되지 또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학교하고 어떤 또 소통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학교에서 인정이 된 경우에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 역시 방역을 위한 부분이지 집에서 무조건 자율학습을 해라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담임 교사가 이제 해당 학생이 정말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선별 진료서를 갔는지 진단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교육부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작용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운가요? 진짜 이게 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한 사람의 아이만 그 대도 전파가 됐을 때 그 후폭풍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와 학생들이 등교 선택권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등교하지 않아도 이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맡겨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비상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거의 지금 이제 몇 달이 그냥 지나갔고 특히 대학 입학에 있어서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만 학교장이 또 하기 때문에 각 학교별 지역별 또 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신 성적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 중간에 이제 어떤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뭐 일정 조정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전년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강력한 사회투기 거리하면서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틈에도 학원은 또 문 열고 간 학생들도 또 많아요. 그렇다면 등교하고 나서 바로 중간고사가 시행이 됐다 그러면 이 아이들 간에 또 학력 편차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자, 지금 어쨌든 출석 문제를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다른 것보다 중간고사 일정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학사 일정이 자꾸 변경되고 몇 번씩 지금 개학이 미뤄졌던 상황이니까 학생들이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단 존재하고 있고 특히 시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원격 수업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별로 좀 편차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학생들별로 집중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평소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때일수록 부모님과 또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소통을 좀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해가지고 원격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그래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서 또 특별히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바로 시험을 친다면은 이 부담은 누가 가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걱정스럽고요. 개학을 하게 되면 만약에 체육 같은 거를 한다. 네. 그러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다가 학생이 사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져서 마스크 그냥 하루 종일 아이들이 개학해도 하루 종일 쓰게 되어 있어요. 점심 식사 할 때만 빼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렇죠. 머리도 아프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군요. 자, 다 고려를 좀 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뉴스는 그 카페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해서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산모에 대해서 지금 119 구급대 활동 일지를 참고해서 출생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관련 내용을 좀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이템을 잡아봤는데요.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A 씨가 지난해 8월에 갑자기 카페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산통을 느껴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A 씨가 스스로 화장실에서 탯줄을 끊고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 구급대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산모와 아이를 옮겼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일단 그 의료 보험도 받아야 되고 출생 등록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출생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만 병원 의사가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았다. 아이를 낳아서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재미있죠. 내가 분명히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2항에 의하면은 출생 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서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출생 신고를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지금 신고된 신고만 잡힌 것이 지금 1,000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게나 많아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태어나 있는데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깥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면은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를 안 낳은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산파가 예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그건 아예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출생증명서가 만약 없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유전자 합니다. 검사. 이제 왜냐하면 친모 친부가 아닌데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가 이럴 확률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제도를 놓고 같은데요. 이번처럼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다른 보완책들 얘기했지 뭐 업무일지 119를 통해서 갔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보완책이 좀 마련되면 사모들의 고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뉴스에서 본 사례가 굉장히 떠오르는데 이 예비 엄마 아빠가 지하철을 타고 잠깐 이동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보였었죠. 그래서 그 지하철역 지하에서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산모를 둘러싸고 옷으로 가려주고 그래서 산모가 다행히 무사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그 아이를 들고 그 이제 엄마 아빠가 된 그 부부가 지하철을 다시 찾아서 영무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도라기보다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해외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여성들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는 것은 곧 신이 내린 축복이다. 이런 문화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임산부들이 교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별도의 꽃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출산이 낮다고 뭐 매일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일단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만에 하나 급작스럽게 출산을 했을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대중교통이라던가 다중시설에 좀 마련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경우가 있겠죠.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는 법률상 혼외자가 되어서 이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랑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집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고는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아빠 혼자 미혼부가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미혼부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출생신고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험도 안 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고 요즘 아이에게 주는 아동수당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빠가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친부가 엄마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법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래도 친모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의 미혼부 결혼하지 않은 아빠가 7,768명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미혼모의 숫자는 더 많다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2018년까지 1,086명이라는 건데 아마 집계가 안 된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갈 연령이 되는데도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이 잘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친모나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장도 해줄 수가 있는데 후견인으로 뭐 다른 역할을 법률에 의해서 예,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잘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가 오는 거는 축복인데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는 경로가 다양할 수가 있겠죠. 동거 가족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엄마가 외국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출생신고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또한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고요. 네.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현실적인 또 보완책들도 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